내일로 예정된 특검의 대면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조사 일정과 장소, 내용을 모두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란 비판도 나오는데 요구 배경을 알아봅니다. 야3당이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으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지거나 기각될 것이란 위기론을 제기했습니다. 설마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른바 탄핵 위기론이 실체가 있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삼성이 정유라 특혜 지원을 하고 있던 시점에 공정위가 청와대 지시로 삼성에 유리한 조치를 했던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압력을 넣은 걸 확인하기 위해 오늘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아들의 의경 특혜 선발 의혹으로 선발 과정에 대한 의문이 커진 가운데 경찰 고위직의 아들 절반은 의경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의경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따져봅니다. 의과대학 폐부학 실습실에서 폐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어 올린 의사들에 대해 국제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법과 예우를 어긴 행위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려던 항공기에서 갑자기 연기가 났습니다. 승무원들은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무조건 기다리세요. 무조건 기다리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도. 승객 수백 명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동탄 화재처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있는 장난감류와 카펫 등은 불에 잘 타는 소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방염 처리가 필수인데 실험을 해보니 방염 처리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50층 아파트 건축 계획을 고수하자 서울시가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재산권 침해냐, 도시 미관을 위한 조치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언론의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어제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내일로 확정됐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청와대가 이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내일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비공개로 조사하기로 한 약속을 특검이 어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청와대 측이 조사 날짜와 장소를 전한 SBS의 보도를 문제 삼아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특검이 비공개로 조사하기로 한 약속을 깼다는 게 이유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특검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현 단계에서 특검에서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줄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내부에선 조사 날짜를 특검이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청와대 측이 다른 목적으로 사안을 이용하기 위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측은 조사 날짜를 다시 조율할 예정인데 조사 자체가 무산될 확률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특검의 조사마저 거부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비공개 조사는 특검법은 물론 그 어떤 법령에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SBS의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검이 비공개 대면 조사 약속을 어기고 SBS에 관련 내용을 흘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SBS가 어제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을 보도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면 조사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언론에 날짜가 알려진 건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먼저 대면 조사를 받은 뒤 나중에 조사 사실이 알려지길 원해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출 주체로 특검보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특검은 그동안 피의 사실을 누설하고 심지어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기관에 유출해왔다며
주요 통로 중 하나가 SBS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특검의 피의사실 누출로 인한 관계자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대면 조사는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결국 내일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됐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조사 날짜라든지 조사 장소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청와대가 하루를 앞두고 이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그 조사 날짜라든지 장소 같은 거는 뭐 당연히 국민들의 큰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 피의 사실을 유출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청와대 경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특검이 양보한 부분이잖아요. 양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예. 있겠죠. 근데 이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해서 이제 공개된 것이죠. 공개됐다고 해서 이 대면조사 일정 자체를 뒤흔드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와대 측 뭐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건데 그 불쾌하다는 이유를 좀 더 파고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게 특검의 중립성을 의심해 왔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 비공개 약속까지 일부러 깨트린 걸 보면은 앞으로 수사 이 절차를 어떻게 믿겠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특검은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양보를 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느냐 이런 입장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대면 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럼 이렇게 날짜까지 공개 못한다는 비공개 조사에 대통령 측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달라는 네. 거고요.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검이 조용히 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저 조사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였는데 그게 아니라 대면 조사 일정이 미리 공개가 되면 네. 국민들과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싫다는 거고요. 관심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탄핵 심판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 탄핵 기각 결정에 어떤 찬성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설사 대통령 대면 조사를 진행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SBS의 보도의 취재원은 밝힐 수가 있습니까? 이 언론은 취재원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얘기 좀 나누죠. 네. 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탄핵 결정 시기가 미뤄진다, 뭐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저런 설이 요즘 시중에 활발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야권 내부에서 탄핵 위기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동안 대선만 바라보면서 각자 뛰던 야권이 모처럼 연대해서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직후 한자리에 모였던 야3당 대표들이 오늘 다시 긴급 회동했습니다. 노골적이고 뻔뻔한 시간 끌기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으로 헌법재판소의 2월 내 결론이 물 건너가면서 야권 내에선 탄핵 심판이 늦춰지거나 기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설마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나. 야3당은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 전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꼼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탄핵을 인용해줘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겐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그러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주말 촛불 집회에 다시 당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권력 쟁취에 혈안이 되어온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헌재 결정이 아닌 박 대통령 하야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 카드를 다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헌법재판소는 무대응입니다. 사실 각종 설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난감하겠죠. 어쨌든 실제로 헌재 내부에서 탄핵 기각 분위기가 고개를 들고는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나오는 갖가지 설들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외부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재판에 대해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판관들의 의중은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철저히 함구하는 만큼 이른바 탄핵 기각설은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재판부의 기류 변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신속을 강조하던 분위기가 약해졌고 증인 채택에서 한 차례 기각했거나 이미 증언했던 사람들까지 재판부가 다시 받아들여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로 보이는 주장을 과도하게 수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지금 일정으로도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 연구관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인용과 기각의 경우를 모두 가정해 근거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향후 일정과 결론 도출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전체 재판관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8인 재판관 체제 아래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국회 취재하는 정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야당은 탄핵이 정말 기각될 것 같아서 그 걱정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저도 좀 궁금해서 야당 탄핵소추위원들에 네.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 탄핵이 인용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추가 증인 채택으로 2월 탄핵 결정이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다 혹시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 탄핵 후 대선을 이제 얘기한 거고요. 여의도에서 떠도는 이 각종 시나리오들을 좀 되짚어보는 이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한번 되짚어볼까요? 이 자리에서도? 네, 뭐 기각에 손들 헌법재판관 2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네. 이 청와대랑 그게 좀 얘기가 이미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음 달이죠.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 아예 재판관 1명이 사퇴를 해서 이 정족수 부족으로 이 재판 이 자체를 무산시킬 거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성엽 기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한간에 떠도는 지금 정유미 기자 얘기했던 얘기들이 네. 과연 실체가 있는 건가요? 이 탄핵 심판 가치를 민감한 재판에서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 이전에 내 의견은 이래라고 밝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재판관들 집무실은 지금 접근이 차단된 상태고요. 저도 가끔 이제 친분 있는 재판관 전화기 번호를 한번 눌러보거든요. 네. 바로 통화 종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과 연락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개인 생활이 있겠지만 개인 생활을 하면서 내 의견이 이래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간에 떠도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재판관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위험스럽다고 보이는 게 그렇죠. 지금 이제 설사 내가 지금 이제 탄핵 기각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미 기각 재판관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라면 네. 과연 이걸 소신껏 이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그럴 일이라는 수 겁니다. 있겠죠. 네. 그러면은 헌재가 아니라면은 그 밖에 누군가인데 누가 이런 걸 퍼뜨린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더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어떤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다만 헌법재판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 탄핵 심판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보면 이런 식의 여론전은 왕왕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정유미 기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동안 새누리당이 조용하다가 요즘 뭐 일부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도 참석한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움직인다고 보나요? 네, 그거는 이제 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 태극기 부대 민심을 좀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 촛불 민심이 좀 다가 아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좀 헌재를 다른 쪽에서 좀 압박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내일 이제 그 태극기 민심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하는데 아마 뭐 이 자리에서 태극기 집회는 뭐 동원이다 관제 데모가 아니다. 정말 애국 시민들이 나오는 거다 이런 주장을 좀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정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특검에는 내일 최순실 씨가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뇌물죄에 대해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최순실 씨에 대해서 조사하는 뇌물죄 혐의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서 삼성 합병을 도와주고 또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특검은 이 혐의에 대해선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할 땐 해당 영장에 나온 혐의만 물을 수 있었는데 특검이 아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 씨가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만큼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근데 그동안 그렇게 그 특검 나오고 그런 걸 거부해 왔었는데 왜 또 갑자기 자기 발로 나오겠다는 거죠? 네, 최 씨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특검에 나오더라도 그동안 다물고 있던 입을 다시 열 가능성은 사실 적어 보입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입을 열지 안 열지는 본인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수사에도 별 진척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최 씨가 조사 과정을 통해서 특검이 확보한 각종 증거나 수사 논리가 뭔지 확인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이인성 이대 교수가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제 최경희 전 총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특검은 내일 최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합니다. 당시 두 회사 주식을 다 갖고 있던 삼성 SDI를 고리로 한 삼성의 순환 출자 구조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SDI에 대해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처분하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원래 1000만 주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 외압을 받고 절반으로 줄여준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위 실무 담당자도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정위가 삼성 측에 특혜를 줬고 그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15년 10월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삼성의 순환 출자 구조 강화를 해소하기 위한 내부 결정을 내립니다.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던 삼성 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하도록 결정하고 위원장 결재까지 받은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처분할 주식 규모를 절반인 500만 주로 확 줄여서 발표했습니다. 이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공정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실무자의 일지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낸 겁니다. 특검은 당시 공정위의 조치로 삼성물산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특히 청와대의 개입 시점이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에 나선 이후라는 점에서 삼성이 제공한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캐고 있습니다. 삼성은 처분 주식 규모를 놓고 공정위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청와대에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운전병 특혜 선발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너링이 좋아서 뽑은 건지 추첨인지 이름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는 의경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세영 기자, 네. 우 전 수석의 아들, 애초에 어떻게 의경에 채용이 된 겁니까?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경 시험을 본 게 2014년 네. 여름입니다. 당시 지원자가 한 5,500여 명이 됐었고요. 네. 합격자가 374명. 그러니까 경쟁률이 심하네요. 15대 1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의경이 육군보다는 사회랑 덜 격리가 돼 있고 또 휴가나 외박도 상대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당시 체력 검사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이 경쟁률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특혜를 받았을 네. 가능성은 지금 드러난 게 없습니까? 지금 의경이 처음 되기 위한 면접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이건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의경 면접의 속성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의경이 되고 한 2달 반쯤 뒤인데 운전병으로 차출되는 과정에서도 면접을 보거든요. 네. 이 코너링 얘기했던 경찰인데 예. 직접 면접을 받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냐 했더니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경찰도 2015년 11월에 이 면접 절차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의경을 공정하게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뽑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그렇게 밝힌 컴퓨터로 뽑고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까? 네, 뭐 믿기가 좀 어렵고요. 뭐 거의 거짓이다. 저희는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컴퓨터 추첨으로 의경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아들들이 의경을 얼마나 갔는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총 75명이 군 복무 중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40명이 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 훨씬 넘네요. 네, 절반이 넘는 수치죠. 보통 현역 가운데 의경 가는 비율이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통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10배 가까운 확률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자기 아들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한마디씩 슬쩍슬쩍 한 게 이렇게 황당한 통계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럼 컴퓨터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 리는 없고 어딘가 좀 특혜를 봐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경찰이 자체적으로 의경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8자리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합격자가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저 숫자 8자리를 의경에 지원한 본인이나 혹은 가족들이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발 절차는 100% 공정하다 이런 게 경찰 주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에 그러니까 이른바 민원, 그러니까 청탁이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의경에 합격시키는 비밀 기능이 숨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민원이 들어온 누구의 아들은 임의로 지정 입력을 해서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합격이 나오도록 한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저희 지금 박남춘 의원이 지난해 국감 때 저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걸 확인을 하려고요. 경찰에다가 의경 선발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거부를 했었고요. 자체 감사만 벌인 뒤에 프로그램에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러고서 그냥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의경에 가는 이런 추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또 간 다음에 부대 배치라든지 이런 특혜도 또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의경하면 집 가까운 의경이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국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에서 사장하시는 분들은 강릉경찰서, 경찰청 정부와 담당하시는 분은 중랑경찰서. 이렇게 자대 배치마저도 아버지 그늘에, 아버지 옆에서 따뜻하게 근무를 합니다. 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으니까요. 아버지 직장이었던 청와대 바로 코앞에서 근무한 셈입니다. 우 전 수석의 아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애초에는 무슨 뭐 코너링 운전시켜봤더니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말이 달라졌어요? 네, 그 최근 특검 조사에서 경찰의 당시 인사 담당자는 코너링이 좋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름이 좋아서 뽑았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청에 운전병 자리에 아들을 보내려고 하면 이제는 장명소를 뭐 가봐야 되나? 뭐 이런 요즘 개명한 사람들 얘기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군대 갈 아들 가진 분들은 좀 우라통이 치밀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농담이 있었죠. 그만큼 임대료라는 게 무서운 거라는 취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은 의사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신까지 기증한 고인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행동입니다.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한 정형외과 의사가 SNS 계정에 올린 사진입니다. 웃고 있는 일부 의사들 앞쪽으로 발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환자가 아니라 해부용 시신의 발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이 대학 해부학 교실을 빌려 실습을 마친 다른 대학 교수와 레지던트, 개원의들입니다. 기증받은 시신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해부학 실습실에서는 사진 촬영을 엄격하게 금하는데 실습이 끝날 무렵 혼란한 틈을 타 찍은 겁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간 외부 의사나 단체에게도 해부실을 개방해온 의과대학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의사 개개인들이 윤리적인 면에서 좀 더 성숙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윤리 서약서 같은 거를 좀 받고 도움을 좀 드리는 방향을 좀 생각하고요. 무리를 빚은 의사는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모두 조사한 뒤 징계할 계획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신경외과 전문의인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도 의과대학 다닐 때 이 해부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도 이렇게 뭐 시신 앞에서 사진 찍고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1년은 해부용 시신과 살다시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해부학 실습을 할 때는 사진을 찍거나 웃고 떠드는 건 물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칙을 얘기할 때 시신 앞에서 아주 깍듯하게 예우도 갖추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그런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해부용 시신은 의학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기증한 결과죠. 고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대해서 네. 최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화면으로 보시는 게 한 의과대학 앞에 있는 추모비인데 비석에는 해부용 시신 기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완료된 시신은 별도의 봉안단까지 조성하고 그곳에 안치해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일부 의사들이 시신 앞에서 사진 찍고 웃고 뭐 이러면서 그걸 SNS까지 올렸단 말이죠. 그래봤자 벌금 50만 원이라는 게 아까 남주현 기자 보도잖아요.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네, 법상으로는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네. 의료법상 비윤리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같은 처벌 조항이 있지만 네. 시신 해부는 진료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전문가 평가 제도라는 시범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의사협회가 진상 조사를 한 뒤에 해당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으면 면허 정지를 12개월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처벌보다 환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료인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도덕성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배가 고파 경로당에서 밥과 김치를 훔쳐먹다 붙잡힌 남성에게 담당 경찰이 3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한 달 뒤 두 사람이 경찰서에서 다시 만납니다. 작은 마음 씀씀이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6살 김경희 씨가 경찰서로 걸어 들어옵니다. 밤마다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 쌀과 김치를 훔쳐먹고 잠을 자다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끝낸 담당 형사가 김 씨에게 3만 원을 건넵니다. 머뭇거리다 돈을 건네받은 김 씨는 이내 눈물을 훔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 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돈을 벌게 됐다며 담당 형사에게 3만 원을 갚았습니다. 어려운 비자를 위해서 얼마 안 되지만은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처럼 자기가 갚으러 온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5년 전 유일한 가족이었던 형마저 잃은 김 씨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결국 경로당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한 경찰의 도움으로 김 씨는 일자리까지 구하게 됐습니다. 내 멋대로 살란다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한테 손 내밀는 건 그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3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저한테는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 그게 값어치가 너무 커가지고. 또 경로당의 할머니들은 처벌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김 씨에게 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되게 어렵고 참 그게 있으면은 와. 집같이 한 번씩 와봐. 우리 다 엄마나 할머니로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방황하던 김 씨. 주위의 작은 배려와 관심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을 테고 나쁜 일도 있을 테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 KNN 황보람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오늘 법정 구속됐고 과거 사단장 취임식에 부인이 대학 조교들을 동원했다는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1983년 아웅산 테러 당시 합참 의장을 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인질 구출 활약상으로 영원한 특전맨으로 불려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영입되면서 보수 진영의 안보 불안 공세에 대응할 적임자로 평가됐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지휘했던 특전사에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7만 원짜리 특수작전용 칼 보급이 취소되는 걸 보고 캠프 합류 결심을 했다는 말을 국방부가 반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 3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SNS에 격한 말로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오늘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 사령관은 무죄를 확신해 경솔한 표현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2009년 사단장 취임 축하 파티를 위해 성신여대 직원과 조교 20여 명이 행사 요원으로 동원됐다는 문제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대학 측이 음식 준비와 테이블 세팅, 서빙까지 시행 계획을 세웠다는 폭로를 놓고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정영태 기자. 논란이 되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도 대응에 나섰군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부인 문제는 별개 아니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방안보 분야의 자문단의 일원으로 모신 것이고 제가 그 부인을 자문역으로 모신 바는 없습니다. 캠프에서도 이제 어떤 공식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지지 표명을 했을 뿐인데 과도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또 이 공직 후보자 수준으로 신상털기를 하고 있어서 유감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이 문제로 밀리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미 정치 쟁점화 됐어요. 네, 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거듭된 인재 영입 실패다 이렇게 몰아붙였는데요. 특히 이제 총선 때 인재 영입 1호였던 그 표창원 의원의 누드화 논란까지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공금 횡령 혐의 문제는 이제 부인인 심 총장의 문제로 별개라고는 하지만 사단장 취임식 때 대학의 직원과 조교들까지 동원한 거는 이 전인범 전 사령관의 본인 문제 또 갑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진에어 항공기에서 갑자기 연기가 났습니다. 400명 가까운 승객들이 놀랐고 출발은 7시간가량 지연됐는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항공기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객실 불도 꺼진 상태. 불안한 승객들 사이에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승객 392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이륙 대기 상태에 있던 진에어 소속 보잉 777 여객기 꼬리 부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연기여서 전부 다 놀래서 뒤후미서부터 빨리 나가자. 연기가 객실 안까지 퍼지자 놀란 승객들이 비상구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승무원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5분 넘도록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도 사고에 대한 설명도 향후에 대피를 한 데에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앞쪽 출입문으로 대피가 이뤄졌고 일부 탑승객은 연기를 들이마셔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탑승객들은 7시간가량 뒤에야 점검을 마친 해당 항공기를 타고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탑승을 거부한 90여 명은 아직도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보조 동력 장치에서 새어나온 기름이 전기장치 열기로 인해 기화하면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에서 나타났듯 키즈카페 같은 시설은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장난감, 고무 카페, 스티로폼, 불이 붙자마자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것들인데
방염 처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손용한 기자입니다. 키즈카페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내부는 주로 고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같은 소재로 돼 있습니다. 아이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탄성을 가진 제품을 쓰는 건데 문제는 이런 가연성 소재가 들어찬 곳에서 불이 날 경우입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질 뿐 아니라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피난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하는데 훨씬 더 원활하지 않고요. 더 빨리 인명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린이 시설일수록 방염 처리된 제품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스티로폼과 카펫을 가지고 연소 실험을 해봤습니다. 불길이 거세지 않은 초기 화재 상황을 가정해 30초씩 연소를 시켰는데 일반 스티로폼은 연기를 내뿜으며 완전히 녹아내리지만 이 방염 스티로폼은 시커먼 그을음만 생깁니다. 카펫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이 날 경우 확산되는 시간을 방염 제품이 어느 정도 지연시켜주는 겁니다. 화재 발생 시 그 시간을 지연시켜서 피난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실내 방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 시설의 경우 반드시 방염 처리를 하도록 법을 정하고 이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최근에 재건축 계획이 보류된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주거용지 건물은 35층을 넘길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 재건축 조합 측은 50층 계획을 고수하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재산권 침해다, 도시환경 미관을 위한 결정이다, 논란이 첨예합니다. 이강 기자가 그 속사정을 살펴봤습니다. 한강변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이달 초 서울시의 35층 제한 지침에 의해 재건축 계획이 보류된 뒤 아파트값이 2천만 원씩 떨어졌습니다. 빠져버리고 나니까 아예 조용해요. 그 후로는 한 개도 거래가 안 됐어요. 45층 이상의 아파트를 추진 중인 또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이 영향 탓에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반면 35층으로 층고를 낮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면서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급매물들은 지금 소진이 됐거나 아니면 걷어들인 상태돼서 물건도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면 돼요. 한 2배 정도는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5층 제한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지만 서울시는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강변을 둘러싸는 이른바 장벽 아파트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지 못한 채 층수 제한에만 집중하는 현행 규제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강 기자, 서울시의 층수 제한이 왜 꼭 35층인 건가요? 35층 제한이 2014년에 확정됐는데 당시 이미 30층 중반의 아파트들이 건설 중이었습니다. 이미 짓고 있는 곳과 형평성을 고려해 35층 제한으로 확정된 겁니다. 네, 그런데도 그 35층보다 높은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는 곳이 잠실 5단지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네,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 음마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는 최고 45층, 음마아파트는 최고 49층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네, 높게 짓겠다는 게 결국은 수익성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고층으로 지을 경우 아파트 값이 더 오르겠죠. 이익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시는 곳은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을 넘는 아파트인데요. 35층 제한이 있기 전에 허가받아서 지어진 겁니다. 다른 한강변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한 채당 최고 5억 원에 달하는데요. 또 조합원 부담금은 줄어들고 건설사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아파트를 고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재건축 단지들 움직임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개발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가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올해까지 유예돼 있고 내년에 부활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 재건축의 경우 많게는 수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걸 피하려고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겁니다. 네, 마음이 급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빈 상가가 늘어나니까 일정 기간 임대료를 안 받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료 안 내고 영업하는 건 좋은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표은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왕십리의 한 상가입니다.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며 임차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줬다가
이제 정말 요 근처에 안 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우에는 뭐 3달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축 상가가 많은 수도권 신도시나 세종시에선 조건이 더 파격적입니다. 1년 이상 임대료 면제, 창업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을 많이 줘요. 한 20개월 있잖아요. 20개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좋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 시장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렌트프리가 상가 임대 시장에도 등장한 것입니다. 일정 기간 월세를 못 받더라도 상권이 빨리 형성된다면 추후 죄값을 받고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빈 상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최근 상가 공실률은 1년 새 0.3%포인트 높아졌는데 특히 중대형 상가는 10곳 중 1곳이 비어 있습니다. 빚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정리를 했고. 하지만 분양회사가 직접 임차인을 모으는 경우엔 나중에 가게를 분양받은 새 주인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SBS 표은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탄핵 위기론 속에서도 민주당은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당장 다음 주에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다음 주 초쯤에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인천시장 출신 송영길 의원을 당내 경선 사령탑으로 영입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통해 정권 교체의 희망을 이루는데 협력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문재인계였던 송 의원이 문재인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에 이견을 제시한 데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데 그러나 후보는 접니다. 이르면 오는 13일 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탄핵 정국 속에 미뤄왔던 예비 후보 등록도 다음 주 초엔 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국민 출마 선언 시점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세돌 9단에 이어 다른 후원 회장을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 토론회에도 참석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제가 원칙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원칙 5천만의 생명과 안전 꼭 지키겠습니다. 삼선 유승희 의원과 조선 김병욱 의원을 영입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촛불 민심 재점화로 역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일정이 늦춰지거나 기각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경선전이 과열되는 건 당과 주자 모두 경계하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새누리당의 새 당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결정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진보 진영 근거지인 봉하마을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5년 만에 간판을 바꿉니다. 새 당명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걸었던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초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보수의 힘이 유력했지만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자유한국당에 밀렸습니다.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보수자를 늘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국당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또 당 로고도 바꿀 예정인데 태극기 모양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정당은 박 대통령 출당 없는 당명 개정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지난달 반기문 전 총장 방문 때 같은 반대 시위는 없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를 도왔던 유승민 의원은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낮은 지지도에서 출발해 극적인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유승민 의원과 맞붙어 판을 키워달라는 지지자들의 요청에 불출마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20대도 힘들어 쓰러지는 사각의 링에서 투혼을 보여주는 40대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전 세계 챔피언 최용수 선수인데요. 은퇴 13년 만에 복귀해 2연승을 거뒀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만났습니다. 좋아요. 다시 라이트 어퍼
자, 드랍파이가 흔들립니다. 역시 최용수 선수입니다.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맞아도 들어갑니다. 저돌적 인파이터 최용수 선수입니다. 올해 45, 21살 어린 상대는 최 선수가 지치길 기다렸지만 허사였습니다. 훈련량을 늘려 체력을 키운 덕분입니다. 제가 뭐 정말 10연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좀 있었죠. 20대 때보다 정말 아침 운동은 뭐 안 빠지고 정말 그 당시에 한 2~3배 정도는 하고 있어요. 경기 후 손은 퉁퉁 부었습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고 회복이 더딥니다. 그런 그가 은퇴 13년 만에 링에 돌아왔습니다. 20대 전성기 때 세계 챔피언 7차 방어로 더 이룰 게 없어 보이고 권투가 비인기 종목이 돼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40대 나이에 다시 이 복귀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계기는 뭔가요? 제대로 된 은퇴식도 한번 가지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현역 때 조금 열심히 안 한 그런 것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면서 좋은 모습,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지 않게 그렇게 한번 혹시 떠나고 싶어서. 복귀 이후 2연승, 목표는 세계 챔피언 벨트를 다시 차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도전하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제 나이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거죠. 또 저로 인해서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용기와 힘을 가지신다면 뭐 저는 뭐 감사하고 기쁘죠. SBS 서경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눈과 얼음의 지구촌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의 보광 스노 경기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올림픽 금메달이 모두 18개나 걸려있는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이렇게 두 종목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설상 종목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들어 기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상호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상호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호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창 올림픽이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선수 본인인 저도 이제 1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주변 분들이나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설레고 조금 더 이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호 선수 고향이 강원도 정선이잖아요. 네. 고랭지 배추밭에서 이제 스노보드를 처음 배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정확히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저희 이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빠께 이제 썰매장에 끌려가면서 이제 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스노보드 강습을 같이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접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별명도 새로 생겼다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배추밭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이제 시작했다고 이제 많이 이제 아시고 이제 배추보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이상호 선수의 주 종목이 평행 대회전인데 지난 월드컵에서 4위와 5위를 기록했고 계속해서 이제 기량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비결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선 노력을 최우선시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인 것만 이제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에 못지않게 대한스키협회 신동민 회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저희 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제 내려오고 이제 이상원 코치님과 이제 조수겸 박사님이 개인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해외 선수들과도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해외 강팀인 불가리아 선수와 이제 프랑스 선수와 같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코스에서 이번 주말에 이제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는데 네. 목표 성적이 있다면? 목표 성적은 당연히 금메달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시청자분들께 이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이제 목표가 당연히 금메달인 만큼 이제 금메달을 이제 딸 수 있을 만큼 이제 네.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또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상호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호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창올림픽을 1년 앞두고 우리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죠. 쇼트트랙 국가대표팀도 금빛 질주를 다짐했습니다. 서대원 기자의 취재입니다. 쇼트트랙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따낸 금메달 26개 가운데 21개를 책임졌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이 평창에서 선배들의 영광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올림픽 때 최대 기량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기대감이 큽니다. 에이스 심석희, 최민정을 앞세운 여자팀은 전 종목 석권을, 3년 전 소치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쳤던 남자팀은 명예회복을 노립니다. 일반 올림픽하고는 확실히 또 다른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세밀한 비디오 분석으로 레이스 전략을 짜는 등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팀은 오는 19일 개막하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해 훈련 성과를 점검합니다. 다음 주 평창 월드컵을 앞둔 루지 대표팀은 트랙 적응에 한창입니다. 독일 귀화 선수 프리쉐도 홈코스에서 열리는 첫 경기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Getting used to the track again. I hope we have more runs also after this week and after the World Cup, and we can get better here. 한국 루지는 여자 1인승의 프리쉐와 2인승의 박진용, 조정명에게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평창올림픽 시계탑 제막식이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내일부터 개막 때까지 365일 동안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한낮 기온도 영하 1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은 눈길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제주 산간은 10에서 30cm, 호남 서해안 지역도 15cm 안팎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리는 눈이어서 그대로 얼어붙는 길이 많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지방으로는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6도, 철원은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의 눈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추위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SBS 뉴스는 검찰과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한 가지 관점만을 염두에 두고 취재 보도해왔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가 9일로 확정됐다는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를 듣고 나서 노출된 외부 장소도 아니고 청와대 경내 일정을 전한 뉴스가 대통령의 특검 조사 대응에 어떤 차질을 빚게 했는지, 어떤 불법이나 혼란을 유발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